왜 하필 나에게만 초가집 한 채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낭독되던 그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수백억 빌딩과 상가를 받았는데 나에게만 덜렁 시골 초가집 하나? 심지어 그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걘 꼭 쓸모없는 딸처럼 굴었지. 오빠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건 나였는데 왜 가장 적은 몫을 받았을까? 아버지는 분명 공정한 분이셨는데. 하지만 그때 놓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나만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하게 웃으셨던 그 표정 말이에요. 초가집에 도착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왜 이 집만 유독 관리가 안 됐을까? 다른 재산들은 모두 완벽하게 정리해 두셨는데 이 집만 폐가처럼 방치해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벽 틈에 숨겨진 편지 한 장. 윤주야, 사람들은 빛나는 것만 보려 하지. 하지만 진짜 보석은 흙 속에 숨겨두는 법이야. 이 집을 꼭 뜯어보렴. 뜯어본다고?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걸까요? 마루를 수리하던 중 들린 이상한 소리. 똑똑똑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소리. 망치를 들고 마루를 뜯어내는 순간. 그 아래 숨겨진 것을 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만 이 비밀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지하에서 발견한 그것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망치든 막내딸에게 남겨진 진짜 이야기를.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네모난 회의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윤주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아내들도 곁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면서도 엄숙했죠. 윤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장남 윤석에게는 강남 삼성동 빌딩 3채를 유증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큰오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형수는 옆에서 작은 소리로 역시 큰아들이니까라고 속삭였죠. 윤주는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큰오빠는 항상 아버지의 지갑에서 용돈을 더 받으려고 했고 명절 때마다 다른 친척들이 주는 세뱃돈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둘째 윤철에게는 잠실 상가 건물과 외제차 2대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유증합니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했습니다. 둘째 형수는 핸드백을 꼭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윤주는 기억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냈었죠. 윤주의 장난감을 빼앗아 가거나 할머니가 몰래 주신 용돈마저 알아내서는 반을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딸 윤주에게는 고향 마을의 초가집 한 채를 유증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주는 눈을 깜빡이며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죠. 큰오빠가 먼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도 참 공평하시긴 하네.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둘째 오빠도 뒤이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걘 꼭 쓸모없는 딸처럼 굴었지. 결혼도 안 하고 엄마 곁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으니까. 큰형수가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집 하나는 주시네. 우리 같으면 그것도 안 줬을 텐데. 둘째 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냥 양로원이나 들어가라고 했을 거야라고 맞장구 쳤죠. 윤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오빠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윤주는 여자니까 나중에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아버지의 사업이 커질 때마다 오빠들은 더 큰 몫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가집이 얼마나 될까? 큰오빠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죠. 시세로 따지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 매매가 쉽지 않을 겁니다. 둘째 오빠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으로 사줄게. 5천만 원이면 되지.
그 말에 윤주는 고개를 들어 둘째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 같은 것이 어려 있었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무언가 나눠줄 때도 계산기를 두드리듯 철저하게 계산했었죠. 아니야. 윤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지킬 거야. 그러자 형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큰오빠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어차피 우리는 할 일이 많아.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서명하시면 됩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빠르게 서명을 마쳤고 윤주도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형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오빠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만나러 가야 해. 빌딩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거든.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상가 세입자들 만나야 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바로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지 계산하곤 했죠. 윤주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언제 고향으로 가는지 묻지 않았죠. 그저 각자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윤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두툼하게 끼어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녀는 가방끈을 다시 메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린 윤주는 낡은 배낭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죠. 몇 벌의 옷가지와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기실과 금이 간 벤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시간표가 그대로 걸려 있었죠. 어머, 내가 윤주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주가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죠. 주름이 더 깊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연락받았는데 참 안타깝더라. 윤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장님은 윤주의 배낭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왔구나. 형님들은 안 왔나? 네, 저만 왔어요. 윤주의 대답에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바쁜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그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함께 마을로 향하는 길에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좀 걱정이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 윤주가 궁금해하자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너희 어릴 때 살던 그 집 말이야. 아버지가 계속 관리하고 계셨는데 요즘엔 몸이 불편하시니까 못 가셨어. 윤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초가집을 말하는 거였죠. 서울로 이사간 후에도 아버지는 가끔 그 집에 가서 손질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집을 계속? 애착이 많으셨나 보지. 너희 남매가 뛰어놀던 곳이니까 말이야. 이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집 있는 줄도 모르더라. 서울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드디어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윤주의 발걸음이 멈췄죠. 집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잡초가 지붕까지 올라갔고 대문은 덩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와는 여러 장이 깨져 있었고 마당은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마치 숲 같았죠. 어머, 윤주 왔구나.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윤주를 보자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정이었죠. 아이고,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끔 오셔서 정리하셨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와 윤주를 맞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부모님을 모셨지. 참 기특한 딸이야. 내 어머니는 참 복이 많으셨어. 딸 하나가 아들 열보다 낫다더니 정말 그렇더라. 어르신들의 말에 윤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윤주는 잡초에 파묻힌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니까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흩어진 후 윤주는 혼자 집 앞에 섰습니다.
덩굴을 헤치고 대문을 찾는 것부터 일이었죠. 열쇠를 꺼내려 했지만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정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마당이 이렇게 변했다니 믿기 어려웠죠. 그래도 감나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훨씬 커져 있었지만 가지를 뻗은 모양이 어린 시절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현관문도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틈에 흙이 끼어 있었고 경첩이 녹슬어서 삐그덕거렸죠.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들어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찬장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먼지만 가득했죠. 그릇들은 모두 없어졌는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서울로 가져가셨거나 아니면 도난을 당했을 수도 있었죠. 윤주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이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이 방에서 어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아버지가 자장가를 불러주셨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지만 창틀이 뒤틀어져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자 시골 바람이 들어와 먼지를 날렸죠. 윤주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가 지면서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있었는지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았죠. 윤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복구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별을 올려다보며 윤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마당에서 형들과 함께 뛰어놀던 기억, 어머니가 빨래를 널며 노래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평상에 누워 신문을 읽으시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많이 변했네. 윤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형들이 받은 화려한 빌딩보다 이 낡은 초가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윤주는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걸레와 청소 도구를 빌려주셨고 이장님은 젊은 사람 몇 명을 보내 잡초를 정리해 주셨죠.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나니 집의 원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어머니의 방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몇 가지 물건들이 남아 있었죠. 오래된 이불과 베개,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는 어린 윤주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오빠와 둘째 오빠도 함께 있었죠.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들도 아직 욕심보다는 순수함이 앞서던 시절이었죠.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어머니가 윤주에게 쓴 것들이었습니다. 윤주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죠. 윤주야,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몸 챙기면서 해라라고 적힌 어머니의 둥근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쓰신 것 같았죠. 윤주야, 엄마는 내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단다. 형들은 바쁘다고 자주 못 오지만 넌 끝까지 내 딸이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윤주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싶었죠. 형들이 바쁘다며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을 때 어머니는 혼자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편지 뒤쪽에는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정말 값진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단다. 내가 나에게 해준 사랑처럼 말이야. 어머니다운 말씀이었죠. 다음으로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는 여전히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 경영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공부하는 분이셨죠. 책들 사이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로 가족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이와 윤철이는 사업에만 관심이 많다. 물론 야심이 있는 건 좋지만 가끔은 가족도 돌아봤으면 한다라고 적힌 부분이 있었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윤주는 참 착한 아이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다. 형들은 돈 이야기만 하는데 윤주는 진짜 효녀구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프셨구나 싶었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윤주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이 많다. 형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면 되지만 윤주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이 집, 그리고 진짜 보물들을 남겨주고 싶다. 윤주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보물이라니 이 낡은 집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걸까요? 아버지는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부엌을 정리하다가 윤주는 어린 시절 간병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어린 윤주가 할머니를 돌보며 쓴 것이었죠. 할머니 약 드렸어요. 죽도 끓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웃어주셨어요 라고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주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서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아이는 분명 복받을 거야.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단다. 윤주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형들은 그런 일을 귀찮아했지만 윤주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저녁이 되어 윤주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찾은 편지들과 일기장들을 다시 읽어보니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윤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었죠. 형들은 아마 이런 편지들의 존재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윤주에게는 이런 기억들과 편지들이 어떤 빌딩보다도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달이 떠오르면서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주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 집에서 엄마와의 추억을 지켜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살랑거렸고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윤주는 집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지붕에 새는 곳을 막고 깨진 기와를 교체하며 마당의 잡초도 모두 뽑아냈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집이 제법 살만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주는 벽 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루를 닦다가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서 하얀 종이 끝이 살짝 보였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신문지련이 했는데 자세히 보니 편지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벽 틈을 벌려보니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윤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윤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숨겨두신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친필이 나타났죠. 윤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 내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적은 것을 남겨준 것 같아서 말이야. 윤주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구나 싶었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단다. 사람들은 빛나는 것만 보려 하지. 높은 빌딩, 비싼 자동차, 통장의 숫자들 말이야. 하지만 진짜 보석은 흙 속에 숨겨두는 법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나의 진심이 담긴 이 집에도 특별한 것들이 숨어 있단다. 윤주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주야, 이 집을 꼭 뜯어보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 형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너는 다르잖아. 천천히 꼼꼼히 이 집을 살펴보거라. 분명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거야. 2번째 편지지를 펼치자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7.15, 23.4, 11.29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의 개수대로라고 적혀 있었죠.
윤주는 그 숫자 조합을 한참 들여다보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주야, 내가 이 집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렴. 가족이 모여 앉던 그곳,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그 자리 말이야. 윤주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자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마루 한가운데 앉아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셨죠. 그 자리에서 윤주에게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형들과 함께 화투도 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윤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을 뜯어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혹시 집 어딘가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고작 초가집 한 채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윤주는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지나갔죠.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코스모스 꽃을 세고 계시던 모습이 특히 선명했습니다. 하나, 둘, 셋. 29가지 세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주는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코스모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 코스모스였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마당에 코스모스를 심으셨습니다. 편지에 적힌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의 개수대로라는 말이 코스모스를 뜻하는 것 같았어요. 윤주는 마당으로 나가 코스모스가 피어있던 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지만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마당 한쪽 구석이었죠. 그곳을 파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마을 할머니가 다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윤주야, 요즘 집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윤주는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코스모스지. 내 어머니는 코스모스를 무척 좋아하셨어. 매년 가을이면 마당 가득 코스모스를 심으셨지. 할머니의 대답에 윤주는 확신이 섰습니다. 편지의 숫자는 분명 코스모스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코스모스를 몇 송이나 심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윤주가 물었죠. 할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심으셨어. 내 어머니는 꽃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으셨거든. 그날 저녁 윤주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숫자 조합과 아버지의 메시지들이 점점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았죠.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아버지가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열쇠가 바로 이 편지였어요. 이틀 후 윤주는 마루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마루판 몇 개가 썩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거든요. 마을에서 망치와 못을 빌려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그 자리, 마루 한가운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마루판을 드러내자 아래 구조가 보였습니다. 보통의 마루 밑과는 달리 뭔가 이상했죠. 나무 기둥들 사이에 시멘트로 발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최근에 작업한 것처럼 보였어요. 윤주는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똑똑똑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소리가 났죠.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사실이었구나 싶었죠. 더 넓은 부분의 마루판을 드러내니 시멘트로 덮인 부분이 네모난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로세로 1m 정도 되는 크기였죠. 윤주는 망치로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얇게 발라져 있어서 금방 구멍이 났어요. 구멍 사이로 손전등을 비춰보니 아래쪽이 보였습니다. 깊이가 꽤 되는 지하 공간이었죠. 계단도 보였고 아래쪽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주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시멘트를 완전히 제거하니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공간은 생각보다 넓어 보였죠. 윤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천장 높이는 성인이 서기에 충분했고 바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다가가니 숫자를 입력하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6자리 숫자였죠. 윤주는 즉시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7.15, 23.4, 11.29 바로 이 숫자들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금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해외 채권 서류들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눈을 믿을 수 없었죠. 금고 맨 위쪽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윤주야, 놀랐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진짜 재산이 여기 있단다. 오빠들에게 준 빌딩과 상가는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것들이야. 하지만 진짜 값나가는 것들은 모두 여기 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금고 안에 금괴만 해도 수백억 원 어치다. 해외 채권들은 매년 이자를 가져다 줄 거고 보석들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이야. 오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있단다. 윤주는 편지를 읽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니요. 아버지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편지에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주야, 내 오빠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라. 하지만 그들은 돈을 계산하며 살아왔어. 누가 더 많이 받을지, 어떻게 더 불릴지만 생각했지. 반면 너는 달랐다. 넌 계산하지 않고 돌보았어. 할머니를, 어머니를, 그리고 나를 말이야. 그래서 이 집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진짜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어. 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재산만 바라봤지만 윤주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나무 상자들을 열어보니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골동품들과 미술품들, 그리고 외국 은행의 통장들까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한 상자에서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과 함께 각종 증서들이 나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증서들, 주식 증서들, 그리고 보험 서류들까지 있었어요. 윤주는 이 모든 것의 가치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시며 보낸 시간들이 느껴졌죠. 책상 위에는 윤주의 어린 시절 그림들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윤주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형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에 만족해하겠지만 진짜 보물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주야,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라.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이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윤주의 형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큰오빠와 둘째 오빠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서로 축하한다며 좋아했는데 막상 재산을 관리하려니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큰오빠가 받은 강남 빌딩 3채 중 하나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보수공사에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는 진단이 나왔죠. 설상가상으로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오빠는 당황했어요. 큰형수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받아서 그래. 아버님께서 괜히 그 빌딩을 주셨을 리가 없잖아. 큰오빠는 화를 냈죠. 내가 언제 확인 안 했다고 그래? 아버지가 속이신 거야.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상가 건물의 세입자 중 몇 명이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건물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존 상인들이 불안해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현금 10억 원도 생각만큼 많지 않았죠.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빼고 나니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둘째 오빠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혹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돈 받은 거 아냐? 큰오빠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내 빌딩에만 문제가 생기고 내 쪽은 괜찮다는 게 이상하잖아. 둘째 오빠도 맞받아쳤습니다. 형이야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서 몰래 받은 돈 있지? 형제 간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 형수가 둘째 형수를 고발한 거였어요. 둘째 형수가 시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언니가 시아버님 도장을 훔쳐서 은행에서 돈을 빼갔어요. 큰 형수가 경찰서에서 외쳤습니다. 둘째 형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뭐예요? 큰아들이라고 시아버님 통장 관리한다면서 돈 빼먹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고발전이 시작됐죠.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큰오빠가 둘째 오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유언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누가 유언장을 조작했을 거야. 둘째 오빠도 맞대응했습니다. 형이야말로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을 노렸잖아. 그 빌딩들도 형이 먼저 골라놓은 거 아냐?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죠. 이 모든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재벌 상속인 형제 법정 난투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CCTV에 찍힌 형수들의 머리채 잡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이들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그 상가는 원래 내 몫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남편이 다 처먹었잖아. 몰래 대출까지 내면서. 형수들의 고성이 전국에 방송됐죠. 시청자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싸울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길래.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각자 변호사를 고용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정신 상태, 재산 형성 과정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뤄졌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추태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효도는 온데간데 없고 돈 싸움만 벌이는 형제 재산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 가지고 저런 짓을 하다니. 방송 자막에는 재벌 상속인 가족 싸움에 국민들 분노 형제 간 재산 다툼으로 법정 파행 같은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런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서로 만나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내가 아버지 돈 훔쳐간 거 다 안다. 누가 도둑이야? 형이 빌딩 팔아먹고 나 몰래 딴 데 투자한 거 다 알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욕심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탐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공격했죠. 가족의 치부가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도 윤주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윤주는 이미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한 놀라운 재산을 본 후 윤주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백억 원 어치의 금괴와 해외 채권들,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보며 현실감이 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형들에게 알려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가져온 신문에서 형들의 법정 싸움 소식을 본 거였죠. 윤주야, 내 형님들이 서울에서 큰일 났더라. 재산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네. 신문 기사를 읽으며 윤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형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형들에게 이 재산까지 알려줬다면 더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윤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윤주는 자신만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윤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초가집을 복원해서 마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금고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공사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생긴 윤주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윤주는 아버지가 비상금을 남겨주셨어요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초가집의 원래 모습은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어요. 마루는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안전하게 보강했고 부엌은 여러 명이 함께 요리할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윤주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개조해서 책장을 가득 설치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었죠. 어머니가 자신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성껏 꾸몄습니다. 마당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를 다시 심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도 만들었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평상을 새로 놓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주는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윤주 어머니 쉼터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었죠. 어머니의 이름 대신 윤주 어머니라고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고 윤주도 그 호칭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을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책이 이렇게 많아. 여기서 놀아도 돼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윤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찾아오셨습니다. 윤주야,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들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윤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쉼터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새 책을 주문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차와 과자도 준비했죠. 점심시간에는 간단한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윤주는 마루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책을 읽던 모습,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이런 일상이 어떤 빌딩보다도 값지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쉼터는 마을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고 어르신들은 외로울 때마다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윤주는 그들 모두의 큰딸이자 손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윤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주야, 내가 정말 효녀구나.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여기서 행복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쉼터 운영비는 지하실의 재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마을 전체를 도울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윤주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갔어요. 밤이 되면 윤주는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건강하세요. 사진 속 부모님은 항상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가 만개해서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죠. 윤주는 아침마다 이 꽃들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계절이었거든요. 쉼터를 연지 반년이 지나면서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이곳으로 달려와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어요. 어르신들은 오후마다 마당의 평상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형제들이 여전히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주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수가 윤주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 집 이름이 윤주 어머니 쉼터예요? 윤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서야. 그럼 선생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순진한 질문에 윤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여기 이 집 곳곳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말했어요. 저도 엄마가 되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윤주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죠. 저녁이 되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윤주는 혼자 쉼터를 정리했습니다.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차와 과자를 준비했죠. 이런 일상이 윤주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으니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주는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하루가 잘 지나갔어요. 윤주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책을 좋아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웃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윤주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형제들의 법정 싸움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재벌 상속인 형제, 법정에서 폭언 논란 재산 다툼 2년째, 해결 김이 보이지 않아. 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 도시에서는 아직도 돈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오빠들이 받은 빌딩과 상가가 아무리 비싸도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면 자신은 이 작은 초가집에서 매일 웃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엄마랑 같이 있던 이 집이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윤주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요. 형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하실에 숨겨진 재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주는 가끔 내려가서 확인해봤지만 대부분 그냥 두고 있었어요. 쉼터 운영비와 마을 사람들을 도울 때만 조금씩 사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한 구석에는 여전히 금고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윤주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이 어떤 보석보다도 값졌습니다. 윤주 어머니 쉼터 간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간판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곳이 되었죠. 윤주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우리 윤주가 착하게 자라서 할머니가 참 기쁘단다던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곧 아이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것이고 어르신들이 윤주야 잘 잤니? 하고 물어보실 거였어요. 윤주는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제자리에 모시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이런 일상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해마다 피어나는 꽃들처럼 윤주의 사랑도 이 마을에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남겨진 건 집 한 채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사랑과 기억, 그리고 진짜 부였습니다.